흐름의 과정 이제 할 거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개별법을 받고 평균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런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예제를 통해서 각각의 방법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이제 원가를 정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는 313페이지고요. 평균법부터 볼게요. 지금 앞에 있는 그 예제 3번 311페이지는 지난 시간에 했고, 개별법은 별거 없죠. 그냥 개별적으로 원가를 다 안다라고 가정을 하고 하는 거니까 그 똑같은 예제 가지고 방법만 바꿔서 계속 볼 거라 한쪽에 이걸 적어 놓고 시작을 할게요. 자, 일자가 있고 자, 1월 달에 재고의 흐름을 지금 나타내고 있죠. 단가 여기다가 금액을 써볼게요. 300개가 있었고 개당 단가가 70원짜리고요. 70원짜리면은 21,000원. 그다음에 1월 10일 날 매출이 있었고 250개. 그리고 1월 12일에 매입 550개. 자, 매출은 그 재고가 빠져나간 거니까 제가 마이너스로 기재를 했고요. 단가는 일부러 지금 안 적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단가가 매출 단가라서 더 헷갈릴 수가 있어서 매입 단가만 기록을 하겠습니다. 550개를 85원에 사면 이렇게 되겠네요. (1월 20일에) 또 매입이 있었고 400개 개당 90원에 샀습니다. 36,000원. 다음에 25일 날 매출 500개가 빠져나갔어요. 다음에 기말. 자, 1월 말을 그냥 기말로 본 거예요. 월별로 청산한다고 하고 기말에 남아있는 게 계산하면 이렇게 500개. 이렇게 요 상황이에요. 지금. 자, 이거를 지금 뭐 평균법으로 해봐라 라고 했고, 그 7사법하고 계속기록법에 의해서 기말 재고 금액을 계산해봐라 그랬어요. 자, 기말 재고가 지금 500개가 남아 있는데 얘의 단가가 뭐냐라는 거예요. 얘의 단가를 지금 얼마를 적용할지 모르는 이유는 이게 이 500개의 구성이 70원 주고 사온 거냐, 85원 주고 사온 거냐, 90원 주고 사온 거냐, 이 중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걸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떤 가정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쓸 건데, 지금 평균법을 해볼 거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 기말재고가 얼마냐라는 거는 반대로 얘기해서 이게 매출된 250개, 500개가 얼마짜리가 팔렸느냐, 그거하고 그거를 결정하는 거하고 같은 얘기인 거예요. 지금 평균법으로 해보고
먼저 실사법으로 해볼 거예요. 자, 실사법은 기중에 매출이 있을 때 매출원가를 인식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 5장에서 배웠던 그 3분법 같은 회계처리, 기말재고를 확정해 놓고 매출원가를 역산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말에 500개가 남아 있는데 얘 단가가 얼마냐? 평균법은 말 그대로 이거를 평균 내면 되는 거예요. 평균 단가를 계산하면 되죠. 재고가 21,000원, 46,750원, 36,000원이 있어요. 그렇죠? 다 더하면은 사온 게 이만큼, 사온 게 이거를 300개, 550개, 400개를 사왔잖아요. 다 더하면 300개, 550개, 400개, 1250개에 대한 매입 금액이 103,750원이니까 평균 단가는 개당 83원이 되는 거예요. 개당 83원. 그럼 기말재고는 얼마예요? 기말재고는 500개가 남아있죠? 500개 곱하기 83원. 이게 기말재고가 되는 거예요. 41,5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줘요? 매출원가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기초재고랑 단기에 사온 매입 재고, 이 두 개 합친 게 판매 가능 재고죠. 판매 가능 재고에서 기말 재고를 빼주면 그게 매출원가가 되니까 103750에서 41,500원을 빼주면 돼요. 62,25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개해 볼까요? 어떻게 분개할까요? 이거는 이제 실사법 분개니까 매출원가를 인식할 때 기말에, 여기는 1월 31일이 지금 기말이니까 기초재고 있던 거를 먼저 없애주죠. 상품을 21,000원 이렇게 없애줘. 그리고 그만큼 매출원가다 이렇게 일단 봐요. 그 다음에 요 매입하면서 매입 계정으로 잡았을 거 아니에요. 매입 계정을 또 없애주죠. 이건 5장에서 했던 거예요. 요거 두 개 더하면 (82750) 이렇게 돼요. 얘도 매출원가로 보내. 여기까지 해주면 판매 가능 재고가 일단 전부 다 매출원가로 간 상태예요. 그 다음에 기말에 남아있는 기말 재고를 다시 인식해줘야죠. 차변의 상품 기말 재고 41,500원. 그만큼 매출원가에서 빼줘. 이렇게 되겠죠. 응? 이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매출원가는 판매 가능 재고에서 기말 재고를 차감한 요 금액만큼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로 딱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사법에 따른 평균법 원가흐름 가정이에요. 그때 회계처리 이렇게 되고, 계속기록법으로 한다. 자, 계속기록법은 물건이 판매될 때마다 매출원가를 인식해주는 분계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초재고가 이만큼 있었는데 1월 10일에 매출이 250개가 있었어요. 그러면 1월 10일에 매출을 인식하죠. 250개가 나갔는데 매출 단가가 120원이야, 개당. 매출이 3만 원이 있었어. 응? 뭐
현금이든 매출 채권이든 일단 매출 채권으로 써볼게요.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계속 기록법이니까 이때 매출 원가를 인식해줘야 돼요. 계속 기록법은 우리 재고자산 계정을 계속 사용하는 거죠. 매입 계정을 쓰는 게 아니고 상품이 나간 거 써줘야 돼. 이때. 근데 이때 나간 게 원가가 얼마냐? 이때는 되게 쉽죠. 이때 요거 70원짜리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250개에 해당하는 70원짜리가 나간 거예요. 17,500원.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매입과 관련한 회계 처리를 할까요? 생략할까요? 생략할까? 이거 다 할지 않은 거니까 이건 그냥 뭐 차변의 상품 46,750원, 대변의 매입 채무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1월 25일 매출이 있을 때 1월 25일 날 500개가 팔렸는데 걔가 얼마에 팔렸냐면 개당 140원에 팔렸어요. 그럼 매출이 이때 7만 원이 있었어요. 이때 매출원가 인식해줘야 되죠. 자, 이때 이제 이 시점이니까 재고가 이제 섞여 있죠. 70원짜리, 85원짜리, 90원짜리가 섞여 있어요. 이거에 대한 평균 단가를 계산해서 매출원가로 인식을 해주는 겁니다. 자, 어떻게 계산할까요? 일단은 요거는 인식됐고 지금 어떻게 남아있나요? 이렇게 (70원짜리) 50개가 남아있고 550원, 85원짜리 550개 90원짜리 400개가 남아있죠. 그럼 이때 단가를 계산할 때 자, 1월 25일 시점의 평균 단가예요. 더하기 550개 더하기 85원 400개 더하기 90원 이렇게 있었죠. 총 몇 개예요? 50개, 550개, 400개 1000개 맞나? 이렇게 됐죠. 이거를 1000개로 나눠주면 50 곱하기 70 그 다음에 550 곱하기 85원 400 곱하기 90원 얘를 1000개로 나눈다. 단가가 이렇게 나오네요. 소수점이 개당 86.25 이걸로 이때 매출원가를 인식해 주는 거예요. 86.25원으로 몇 개가 팔렸죠? 500개가 팔렸죠. 응? 이때 매출원가는 500개 곱하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43125가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거래가 없죠. 기말 재고는 기말 재고도 500개죠. 500개. 이때까지 평균 단가 지금 요 매출 시점 이후에 거래가 없었으니까 얘랑 똑같겠네요. 86.25원.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평균법에서 그러니까 실사법에서 평균법을 적용하면 매출원가가 이거였어요. 이 거래를 통한 전체 매출원가가 62,250원이고 기말재고가 41,500원이었는데 계속기록법에서 보면은 매출원가가 지금 얼마예요? 이때 43125하고 이때 17,500원 있죠. 60625가 되죠. 응? 기말재고는 43125고 더해주면 103750이죠. 똑같은 판매 가능 재고 103750을 매출원가하고 상품으로 어떻게 나눠주는지 실사법에서는 이 금액이 나왔는데 계속기록법에서는 이 금액이 나왔어요. 그렇죠? 다른 결과가 나왔죠.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그 이유는 매출원가를 기중에 인식하면서 여기서 평균단가를 한번 적용을 했고, 그러니까 기말재고는 이 기말 직전에 이제 매출이 발생하면서 평균적으로 인식한 매출원가가 빠진 재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법은 실사법하고 계속기록법의 결과가 다르게 나와요. 개별법은 실사법으로 하나 계속기록법으로 하나 결과가 똑같죠. 그 물건이 판매될 때 이게 얼마 주고 사온 게 팔렸다라는 걸 알고 하는 방법이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평균법은 어느 시점에 평균을 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평균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선입선출법을 볼게요. 같은 예제 가지고 보겠습니다. 선입선출법. 선입선출법에서 실사법은 되게 간단해요. 선입선출법은 first in, first out이라 그래가지고 먼저 들어온 재고가 먼저 나갔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 1월 10일에 250개가 팔렸을 때는 70개가 나간 거고, 이 500개가 팔린 건 앞에 거부터 순차적으로 나간 거예요. 응? 앞에 거부터 순차적으로 나간 거기 때문에 기말에 500개가 남아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냐? 500개 어떻게 돼 있어요? 이때 지금 누적 개수를 적어볼까요? 옆에다가 이렇게 이 시점에서 이제 300개가 있었고 250개가 팔렸으니까 50개가 됐어요. 그렇죠? 550개를 사왔으니까 600개가 되고 1000개가 되고 500개가 팔렸으니까 500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누적 재고를 적어놓고 그러면 기말재고 500개 얘는 이제 다 팔렸고 여기서 팔렸을 때 앞에 있는 것부터 이제 없어지는 거죠. 얘도 나갔고 얘도 나갔고 500개가 남아있으니까 이때부터 있는 애들이 지금 남아있겠네. 그렇죠?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갔으니까 기말재고는 가장 나중에 산 거부터 500개를 채워나가면 되죠. 그러면 가장 나중에 산 게 요 400개 있죠. 400개 곱하기 90원짜리가 남아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산 게 550개. 550개를 샀는데 85원에 산 게 남아있죠. 얼마만큼? 500개가 되는 요 100개만큼.
이 550개 산 거 중에서 100개를 뺀 450개는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500개가 팔릴 때 여기서 남아있는 요 팔고 남아있는 50개랑 여기서 남아있는 600개 중에서 450개가 팔린 거예요. 이렇게 남은 거예요. 기말재고가. 400개 곱하기 90, 100개 곱하기 85원 하면은 8,500원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평균법처럼 여기다가 어떤 단가를 한 번에 딱 곱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죠. 남아있는 게 500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산 400개, 그 다음 나중에 산 100개가 남아있다. 왜냐하면 먼저 산 거부터 먼저 팔렸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잠깐만, 여기 더하면 8,500원이 아니죠. 얘가 8,500원이고 36,000원이니까 더해줘야죠. 53,400개 곱하기 계산 90 n 플러스하고 100개 곱하기 85 44,500원이 남아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고 나서 분계를 아까처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매입 분계는 그러니까 기초 재고랑 매입 원가를 보내는 분계는 똑같아요. 마지막에 이제 얘가 금액이 달라지는 거죠. 기말 재고만큼 매출원가를 차감하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앞에는 아까 평균법에 썼던 거랑 똑같아 갖고 안 썼어요. 이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매출원가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판매 가능 재고에서 44,500원을 뺀 판매 가능 재고가 얼마였더라? 103750이었나? 170 103750에서 44,500원을 빼면 매출원가는 59,250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선입선출법을 실사법으로 한 거고, 계속기록법으로 하게 되면 분계를 매출할 때마다 해주죠. 1월 10일 날 250개가 팔리면 (250개가) 120원에 팔렸으니까 3만원. 이렇게 되고, 이때 매출원가를 인식해줘야 되죠. 이때 인식해주는 거는 70원짜리가 팔린 거예요. 70원짜리가 250개만큼 팔린 거죠. 17,500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월 25일 날 매출이 있을 때 1월 25일 날 500개가 개당 140원에 팔렸으니까 7만원. 매출은 7만원. 자, 이 시점에서 매출원가를 인식해줘야 되는데 선입선출법이에요. 자, 500개가 팔렸는데 여기 남아있는 50개가 이제
팔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50개. 70원에 사온 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기서 팔린 거죠. 450개. 500개가 총 500개가 팔렸으니까 450개 곱하기 그 다음 단가가 85원이. 요만큼이 팔린 거야. (41,750원이) 팔린 거예요. 이렇게 매출원가를 이때 인식해줘요. 이렇게 되면 기말 상품 재고는 어떻게 남아요? 자연적으로 판매 가능 재고가 그 103750이 있었잖아요. 지금 매입과 관련된 분계를 안 해서 그렇지, 분계를 쭉 했으면 상품의 그 누적 금액은 여기서 이렇게 빠지는 거죠. 이렇게 빠져요. 그럼 얘가 기말 상품이 되겠죠. 얘네들이 이제 매출 원가고. 이렇게 나와요. 자,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실사법하고 계속기록법에서 똑같은 금액이 나오죠. 아까 개별법에서도 똑같았고 선입선출법에서도 똑같아요. 선입선출법이 똑같이 나오는 이유는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렸다고 가정을 하니까 기말에 한꺼번에 자, 앞에 거 먼저 팔렸고 가장 뒤에 있는 것부터 우리 재고로 남은 거야 라고 해서 기말 재고를 확정하는 방법을 쓰나, 팔릴 때마다 순차적으로 쓰나 똑같은 금액이 계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도 아니고 막 평균 내는 시점이 다른 것도 아니고 앞에 거부터 순차적으로 차곡차곡 빼가는 거잖아요, 하나씩. 그러니까 계속기록법으로 하나, 실사법으로 하나, 선입선출법을 쓰게 되면 금액이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와요.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 후입선출법으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라스트 인 퍼스트 아웃이에요. 자, 실사법으로 하게 되면 기말재고는 우리가 이게 판매될 때마다 매출원가 인식 안 했잖아요. 기말재고 500개가 남았어. 실사법이야. 여기부터 이제 약간 이 계산 과정을 보면 왜 이상한 짓을 하지 하는 느낌이 좀 날 수도 있어. 자, 500개가 남았는데 얘 구성은 후입선출이니까 이게 팔린 거야. 그리고 그 다음 100개는 여기 있는 게 팔린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여기서 덜 팔린 거랑 얘가 남아있는 거예요. 기말재고 500개는 기초에 있던 300개하고 그 다음에 사온 550개 중에서 200개가 남아있는 거예요. 70원짜리 300개랑 85원짜리 200개가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70 38,0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매출원가는 이게 기말재고고, (103750) 38,000원 빼주면 되죠. 65,750원.
계속 기록법으로 하게 되면 매출이 있을 때, 매출 분기는 일부러 안 지웠어요. 매출이 있을 때 이렇게 인식하고 이때 이제 매출 원가를 인식해야 되죠. 자, 거래를 기록하는 시점이 물건이 팔린 시점이기 때문에 후입 선출법을 하더라도 이 시점에서 가장 후입, 그러니까 얘가 되는 거죠. 그 앞단에 없었으니까. 그러면 250개는 똑같이 70원에 사온 300개 중에서 나간 거예요. 17,500원. 자, 그 다음에 1월 25일 날 매출이 있었을 때 어떤 게 팔렸나? 1월 25일 날 팔렸을 때 500개가 팔렸는데 얘가 팔린 거야. 응? 얘가 팔린 거야. 아까 여기서 250개 팔고 남은 50개는 팔렸다고 안 보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두 개가 더 입고가 두 번 입고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팔렸다고 보는 거예요. 400개만큼 팔렸고, 400개가 팔렸고, 90원짜리 400개가 팔렸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0개는 그 직전 매입 단가인 85원짜리가 팔렸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 시점에 매출 원가가 되는 거죠. (44,500원) 이렇게 돼요. 그러면 매출 원가가 얼마예요? 자, 계속 기록법은 매출 원가가 먼저 계산되죠. 44,500원하고 17,500원 62,000원이 매출 원가예요. 1월 달에 매출 원가는 62,000원이에요. 그럼 기말 재고는 전체 판매 가능 재고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한 게 되겠죠. 41,750원이 돼요. 자, 실사법하고 결과가 다르게 나왔죠. 이렇게 돼요. 결과가 왜 다른지 알겠죠? 실사법에서는 기말 재고 남은 거 가지고 그냥 남아있는 재고 가장 나중에 사온 거부터 그렇게 빼나가는 건데, 계속기록법에서는 물건이 판매될 때마다 후입 선출을 적용하니까 이 시점에서는 얘가 가장 나중에 들어온 거니까 얘가 팔렸다고 본 거고, 이 시점에서는 얘하고 얘가 팔렸다고 본 거예요. 실사법이 좀 더 극단적으로 앞에 있는 게 확 남아있는 걸로 보게 되겠죠. 그래서 단가가 이렇게 계속 상승할 때 실사법 후입 선출법이 가장 기말재고 금액이 작게 계산돼요. 우리 아까 그 결과들을 한번 쭉 적어보면, 일단 기말재고 금액 갖고만 볼까요? 이게 다 볼까? 매출 원가랑 기말재고랑 지난 시간에 했었던 개별법하고 평균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렇게 있고, 이것도 또 나눠야 되겠다. 이게 실사냐 계속 기록이냐에 따라서 또 결과가 달라지죠. 이렇게 되겠죠. 결과 값들 한번 쭉 적어 볼게요.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본 예제 3번에서 그
그 개별법을 적용했을 때는 이게 이렇게 나왔어요. 매출원가는 61,000원. 이렇게 나왔죠. 평균법에서는 실사법에서 기말주고가 41,500원. 계속기록법에서 기말재고가 43125 이렇게 나왔죠. 매출원가는 62,000. 이렇게 계산됐고, 선입선출법에서는 실사법에서 기말재고가 44,500원, 계속기록법도 이렇게 나왔죠. 매출원가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에서는 실사법에서 기말재고가 여기 바로 나와 있네. 38,000원. 계속기록법에서 이렇게 나왔고, 매출원가는 이렇게 나왔죠. 지금 우리 상황은요, 단가가 계속 이렇게 커지고 있어요. 그렇죠? 단가의 크기가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이 물건의 구입 단가는 실제로 비싸질 수도 있고 싸질 수도 있어요. 거래 조건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요거는 이제 한 달을 예로 들어서 그런 건데, 한 달을 예로 들었기 때문에 여기 요 가정이 이렇게 무조건 오른다는 법이 어디 있어?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경제 상황에서는 물가는 계속 올라요. 왜냐하면 통화량이 계속 증가하게 돼 있으니까. 물가가 떨어지면은 되게 디플레이션이 있으면 경제가 정말 불황으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경제는 그러니까 가만 냅둬도 물가는 조금씩 계속 오르는 게 정상적인 시장의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물가는 오른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를 보면 일반적으로 물가가 오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재고자산 평가 방법이 가장 단기순이익을 많이 내는 방법이냐, 적게 내는 방법이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개별법은 일단은 논외로 하고, 이건 이제 말 그대로 리얼이니까 이거는 놔두고 얘네들은 가정이잖아요. 어떻게 가정을 할지를 이제 판단할 때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평균법, 재고자산 크기가 큰 순서대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선입선출법이 가장 크죠. 그 다음이 평균법이고, 그 다음이 후입선출법이죠. 여기서도 선입선출법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평균법, 그 다음이 후입선출법이죠. 이런 결과가 나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이 이렇게 있을 때 물가가, 이게 가격이라고 하면 이렇게 오르고 있잖아요.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선입선출법을 쓴다고 하면
이때 산 재고들이 먼저 팔리니까, 응? 앞쪽에서 이게 시간의 흐름이니까 먼저 산 재고가 먼저 팔렸다고 보니까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는 이쪽에 있는 거예요.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산 게 먼저 팔렸다고 보니까 기말 재고는 이쪽에 남아있는 거야. 평균법은 이 중간쯤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장부 기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사법보다 계속기록법이 이 차이 나는 갭이 적어요. 실사법에서의 그 선입선출은 선입선출은 똑같은데 이제 후입선출 극단적으로 비교해 보면 다르죠. 평균법도. 왜 이렇게 나올까요? 이 계산하는 과정이 이제 매출원가로 빼는 과정이 이렇게 있으니까 기말재고가 후입선출법은 극단적으로 실사법을 쓰면 여기 있는 거가 되는데 계속기록법을 하다 보면은 물건이 이때 팔리면 여기 있는 게 남았다가 그다음 이때 팔리면은 또 여기 있는 게 남았다가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여기 있는 게 남고 여기 있는 게 팔리고 좀 더 약간 완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계속기록법을 쓰다 보면은. 그리고 요 계속기록법하고 실사법은 요거를 보셔야 돼요. 결과가 같다. 결과가 다르다. 이걸 보셔야 되고 이렇게 가는 거는 재고자산의 크기가 선입선출법이 가장 크다. 그 이유는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렸으니까 기말재고가 나중에 산 걸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후기선출법은 나중에 산 것부터 팔리니까 기말재고는 옛날 걸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말재고가 크다라는 거는 우리 매출 원가가 어쨌든 이렇게 계산되잖아.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잖아요. 기말재고가 크다라는 거는 매출 원가에서 마이너스 해주는, 차감해주는 게 크다는 얘기예요. 기말재고가 이렇게 커지면 매출 원가는 작아지겠죠. 그러면 매출 원가가 작아지면 매출 원가는 뭐예요? 비용이죠. 매출 원가가 작아지면 이익이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기말재고하고 이익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기말재고가 가장 큰 방법. 선입선출법이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당기순이익을 가장 크게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물론 이 선입선출법 써서 당기순이익이 크게 계산했어라고 하면 걔는 다음 연도에 이 기말재고는 어떻게 돼요? 그만큼 차기로 2월 되죠. 차기 2월. 재무상태표 계정은 마감할 때 다음 기로 넘겨주잖아요. 다음 기에 얘는 또 기초재고가 돼요. 응? 올해의 높은 기말재고는 내년에 또 높은 기초재고가 돼서 내년 매출원가를 일단 좀 크게 시작하는 경향도 있어요. 근데 내년에 또 기말재고는 계속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동일한 상황에서 놓고 비교했을 때 선입선출법이 가장 이익을 크게 계산하는 방법이다. 그럼 선입선출법을 쓰는 기업은 이익을 과대 계산하는 건가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다음 연도 기초재고로 그만큼 또 부담을 해요. 대신에 이제 또 이런 효과는 나타나죠. 그러니까 원가 흐름 과정을 어떻게 하더라도 다음 연도에서 기초재고에서 또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분식이거나 이런 건 아닌 거예요. 대신에 한 번 적용한 방법은 계속 써야 돼. 회사가 재고자산하고 관련된 거래가 처음 있었어. 그럼 그때
아, 우리 회사 재고자산 원가 흐름 가정을 어떻게 하지? 라고 회사의 경영진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평균법을 쓰자, 선입선출법을 쓰자, 이런 걸 정하는 거야. 한 번 정하면은 못 바꿔요. 계속 가는 거예요. 바꾸게 하면은 이제 손익이 왜곡되는 게 이제 심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 적용하면은 계속 써라고 하는데, 회사가 봤을 때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얘가 그래도 가장 이익을 많이 내는 방법이다. 기말 재고가 크니까. 우리 자산이 커지면 그만큼 어떻게 돼요? 자산이 커지면 이거 우리 첫 시간에 했던 개념인데, 자산이 커지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다른 부채가 변동하거나 다른 자산이 감소한 게 아니니까 내 자본이 커지잖아. 자본이 커진다라는 거는 이익이 커진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주주와의 자본 거래가 아닌 이상 이익 잉여금이 증가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기말재고가 큰 게 이익을 더 많이 내는 방법이야 라고 인식을 하셔도 괜찮아요. 아니면은 이렇게 이 공식에 놓고 봐서 기말재고가 크니까 매출원가가 작아지니까 비용이 주니까 이익이 커지겠네, 이렇게 봐도 되고. 그런데 이제 국제회계 기준이 도입되기 전에는 어떤 방법을 써도 다 인정을 해줬어요. 회사가 정한 방법들을 인정을 해줬었는데, 국제회계 기준이 들어오면서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된다 하면서 후입선출법은 회계 기준에서 인정 안 해줘요. 후입선출법을. 극단적인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한 10년 된 회사가 있어. 영업한 지 한 10년 된 회사야. 근데 그 회사의 재고가 만약에 후입선출법으로 평가한다라고 하면 재무상태표에 있는 상품, 이런 재고자산 계정이 10년 전에 사온 원가로 딱 재무상태표에 공시가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후입선출법은.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본 거예요.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아무리 물량 흐름의 가정이 이런 뭐 시멘트 회사 같이 이렇게 쌓아놓고 판다라고 하면 정말로 바닥에 쌓여있는 재고는 10년 전 재고가 맞아요. 그쵸? 완전히 다 바닥까지 탈탈 털어서 팔지 않는 한 10년 전에 쌓아둔 시멘트는 안 팔리고 남아있을 거야. 다 굳어버렸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럼 우리 회사는 후입선출법이 맞는데? 라고 이제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실제 물량 흐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가정이야, 가정. 회계 처리하기 위한 가정이니까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원가 흐름의 가정이 후입선출법을 쓰면 재무상태표가 너무 왜곡이 된다. 그렇게는 하지 말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이제 실무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고, 실제로 회사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뭘 것 같아요? 선택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제일 편한 거 먼저 하겠죠. 제일 편한 거. 이거를 제일 많이 써요. 평균법이 제일 편하잖아요. 평균법의 실사법, 이게 제일 편하죠. 평균법의 계속기록법은 좀 어렵죠. 그래도 이제 어쨌든 평균 내는 거니까. 선입선출법 쓰는 회사들도 있어요. 먼저 들어온 것부터 먼저 팔렸다고 이렇게 차곡차곡 정리만 잘 해나가면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우리 계산할 때 보면 선입선출법도 막 이렇게 층을 구분해서 해야 되잖아요. 재고 자산이 이제 얼마짜리가 몇 개, 얼마짜리가 몇 개라는 그걸 계속 알고 있어야 되니까. 실무에서 가장 편리한 방법은 평균법이고, 회사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그 사례를 보면 이 두 개가 비슷해요. 선입선출하고 평균법 쓰는 회사가 비슷해. 왜 그러냐면 그거는 어떤 회사가 회계팀이 갖춰져 있고 외부 감사를 받고 이런 회사들은 대부분 평균법을 쓰고 있어요. 아니면은 개별법을 쓰는 회사도 있어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좋은 회사들은. 개별법이
책에서는 되게 어렵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어려운 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바코드 때문에 개별법도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응? 그 실제로 관리하는 회사들은 이 방법을 더 많이 써. 선입선출법은 어느 회사가 많이 쓰냐면 그런 어떤 회계 부서가 잘 갖춰져 있지 않거나 아니면 정말로 선입선출로 관리하고 싶거나 이런 회사들이 선입선출을 써요. 회계 부서가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선입선출법 더 어려운 방법을 평균법보다 더 어려운 방법을 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회계 시스템이 정착이 안 된 회사들은 이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일단 감사를 안 받으니까 우리 뭐 감사 보고서 주석에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 평가 방법은 평균법입니다, 선입선출법입니다 이런 거를 쓸 일이 없잖아요. 응? 주석을 만들 일이 없어요. 누가 뭐라고 안 하니까. 그냥 이런 회사들은 결산해서 재무제표를 만들긴 만들어야 돼. 왜? 감사하는 건 상관없지만 억지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법인세 신고 때문에 만들어야 돼요. 안 하면 막 무신고 가산세 맞고 막 이러니까 조세범, 조세포탈 뭐 이렇게 되니까 법인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만들긴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단 말이야.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다가 법인세 신고해야 되네 하고 이제 그때서야 이제 뭐 장부 기장을 뭐 맡기기 시작하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고요. 대부분의 그 영세 자영업자들은 다 그렇게 해. 개인 사업자들도 이런 물건을 팔고 하는 회사들은 재고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재고를 관리하는지 그냥 떨어지면 사다 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세금 신고할 때 장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개인 사업자도 재무제표 만들어야 돼요. 일정 규모 이상 되면은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해가지고 회사는 아니지만 그 자기 사업 소득과 관련된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법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중소기업 이런 데들은 그냥 꼼꼼하게 관리를 못한단 말이야. 근데 그런 회사들이 왜 선입선출법을 쓰냐? 법인세법에서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그러니까 회계 감사를 안 받더라도 국세청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국세청에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 평가 방법은 뭡니다라고 신고를 해야 돼. 근데 그런 회계에 대한 지식, 세무에 대한 지식이 없는 회사나 사업자들이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면 법인세법에서도 뭔가 원칙이 있어야 되겠죠. 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으면은 무조건 선입선출법으로 해.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국세청에서, 그러니까 세법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선입선출법이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선입선출법이 이익을 가장 크게 계산하는 방법이잖아요. 응? 자, 니네 신고 안 했으면 가장 세금 많이 내는 방법으로 우리가 보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야지 나라의 세수가 많아지잖아. 그래서 선입선출법 쓰는 회사가 진짜 많아요.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이익을 많이 내는 방법으로 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그렇게 돼. 그게 이제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량 부족과 순실현 가능 같이 하라 이렇게 볼 거고, 그 다음에 교재에 뭐 소매제고법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소매제고법은 그냥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물량 흐름의 가정을 받고 지금 318페이지에는 다시 이제 감모 손실 얘기가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 감모 손실 얘기를 봤어요.
요 간모 손실에 대해서 이제 인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기록법을 써야지 알 수 있다 그랬죠. 실사법으로 재고를 확정하게 되면 남아있는 재고 말고는 다 팔렸다 이렇게 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기록법으로 하게 되면 장부에서 물건이 팔릴 때마다 매출원가를 인식하니까 장부에서 그냥 딱 보면 기말재고가 얼마다가 나오죠. 그렇다고 실사를 하지 않을 거냐? 실사하러 가야죠. 그 실사를 했더니 장부에 있는 거랑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계속기록법을 쓰면. 근데 이제 계속기록법은 적용하기가 어려우니까 실무적으로는 수량만 계속 기록하고 금액은 뭐 실사법처럼 이제 분개는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을 때 발견된 재고 수량 부족분 이걸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고 한다. 요거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어요. 그렇죠? 우리 306페이지에서 했었어. 이게 이제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실제로 재고가 감모 손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재고가 없어졌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을 인식할 때 대변에 재고자산을 그냥 직접 빼라는 얘기예요. 재고자산이라고 하면 뭐 상품 이런 거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본 뭐 제조업은 제품, 원재료 뭐 이런 것들 없어진 것만큼 재고자산을 직접 감액시키면 된다 이 얘기고 그 밑에 이제 순실현 가능 가치 하락이라고 있어요. 이건 뭐 NRV라고 이제 실무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Net Realizable Value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실현되는 가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고자산이 우리 지금 뭘로 기록되어 있나요? 장부에 원가로 기록되어 있어. 원가, 취득원가, 그렇죠? 매입원가, 매입단가. 요 예제니까 이렇게 나왔지만 요 매입하면서 뭐 85원에 사오면서 운임 부담하고 뭐 할인받고 뭐 이런 거 있었으면은 그런 것까지도 다 감안한 취득원가로 기록되어 있어요. 취득원가로. 그러면 이제 재고자산이 이제 회사한테 기여를 하려면 매출이라는 걸 통해서 회사의 어떤 현금이든 매출 채권이든 자산이 증가하게 되잖아요. 매출을 통해서. 그러면서 재고자산은 이때 없어지는 거죠. 재고가 없어지고 매출원가라는 비용이 발생하는 거고 이제 자산이 여기서 없어지면서 이게 이제 매출과 관련된 회사가 돈을 버는 구조인데 매출 단가가 매입 단가보다 비싸기 때문에 회사는 돈을 버는 거잖아요. 판매 마진이란 말이야. 얘가 이제 손익계산서에서는 매출 총이익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그 재고자산을 우리가 취득원가, 취득할 때 취득원가로 기록해 놓고 있는 거는 얘가 나중에 이제 언젠가는 이제 팔릴 자산이기 때문에 팔릴 때 이제 비용 처리를 하고 팔 때 매가만큼은 수익으로 잡고 이러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건데 회사의 재고 자산이 너무 오래되거나 아니면은 막 유행을 타는 뭐 이런 상품이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안 사. 재고는 많이 남아 있는데 아니면 뭐 더 새로운 뭐 신제품이 출시됐어. 응? 그런 경우에 이제 안 팔릴 때 어떻게 해요? 옷 같은 게 이제 그런 게 되게 많은데 의류회사 재고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의류, 옷 가장 대표적으로 재고의 부담이 가장 큰 회사가 의류회사인데 뭐 식품회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들은 갖고 있으면 유행이 지났어요. 근데 이런 회사들은 재고를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같은 디자인의 옷이 이렇게 뭐가 나왔어. 그럼 사람들 사이즈별로
이렇게 준비해놔야 되고 백화점 매장에도 깔아놔야 되고 막 이렇거든요. 마네킹에도 입혀놓고 그렇죠. 사람들이 그 표준 사이즈 위주로 만들겠지만 이렇게 빅 사이즈나 스몰 사이즈도 다 만들어 놓잖아요. 구비를 다 해놓는단 말이야. 근데 이제 뭐 시간이 지나서 아니면 유행이 빨리 바뀌어서 사람들이 아무도 그런 옷을 안 입어. 그러면 내가 취득원가 10,000원 주고 산 어떤 옷인데 청바지인데 이거를 백화점에서 한 5만 원에 팔 수 있었단 말이에요. 판매가가. 5만 원에 팔 수 있었어. 그런데 아무도 안 사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요? 유행이 지나면 일단 뭐 아울렛 매장으로 넘어가고 아울렛에서도 지나면 이제 막 백화점 뭐 행사 상품으로 막 잔뜩 쌓아놓고 막 팔잖아요. 싸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뭐 얘를 뭐 원가 10,000원짜리를 10,000원에 판다. 이런 상황이 생긴 거야. 이게 내가 팔아서 벌 수 있는 돈이 요 10,000원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취득원가 10,000원으로 재무상태표에 있어도 괜찮아요. 이런 경우에는 얘를 뭐 매가만큼으로 재무상태표에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얘는 팔아서 수익을 실현하는 자산이니까 취득원가로 갖고 있는 게 원래 원칙이야. 그런데 이 판매가가 점점 하락해가지고 취득원가랑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져. 이렇게 되면은 순실현 가능 가치로 평가해라라고 하는 건데 순실현 가능 가치가 뭐냐면 교재에 이제 정의가 나와 있어요.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추정 판매 금액 빼기 판매 비용 추정액. 자, 요 10,000원에 팔려고 하면 어쨌든 뭐 창고에 가서 다 꺼내서 얘를 백화점에 진영을 하고 뭐 행사도 하고 뭐 막 여러 가지 또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10,000원에 팔기 위해서 한 뭐 1,000원의 비용을 써야 된다. 이러면은 얘 취득원가 10,000원짜리 재고지만 순실현 가능 가치는 9,000원이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이 10,000원짜리 재고 자산이 뭐 5만 원, 4만 원, 3만 원, 2만 원 이렇게 팔 수 있을 때는 그냥 10,000원으로 놔둬도 되는데 이게 점점 떨어져가지고 순실현 가능 가치가 10,000원보다 밑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되면 재무상태표에 순실현 가능 가치로 표현을 해줘라 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 순실현 가능 가치 하락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얘는 실제로 재고가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감모라는 말을 안 써요. 재고자산을 가격을 평가한 거잖아요. 그 평가 손실이라 그래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 이런 평가 손실이란 비용을 차변에 인식을 해주고 대변에 뭐라고 써줄까? 재고가 아직 있기 때문에 재고자산 계정을 쓰면 창고에 있는 애랑 안 맞잖아요. 그래서 얘는 가치 하락분은 재고자산 계정을 직접 빼지 말고 평가 계정을 쓰자. 대손충당금처럼 내가 받을 채권을 못 받게 될 것 같다라고 예상해가지고 매출 채권 밑에 대손충당금 이렇게 써준다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도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이라고 해가지고 재고자산 밑에 마이너스로 표시를 해주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상품을 이렇게 상품에 대한 평가 손실이 있었다라고 하면 상품 평가 충당금, 뭐 원재료다 원재료 평가 충당금, 뭐 제품 평가 충당금 이런 식으로 각각 재고자산 밑에 이런 평가 충당금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가치 하락분은 이렇게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재고자산과 관련된 내용을 봤고
소매제고법은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한번 끊어주세요.